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중 경제 위기에 처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이 국가에서 한국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며 손을 내밀었는데요. 바로 한국이 에콰도르 땅 일부를 대신 지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현 정권과 과거 정권 사이의 정치적 다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게 찾아온 뜻밖의 기회와 두 국가 사이의 놀라운 인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국가로 손꼽히는 북한이나 남수단과 같은 국가에서만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경제 파탄 상태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빚을 내서 실물 투자에 열을 냈던 경기가 급속도로 경색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침체로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뀐 것인데요. 남미 국가들은 경기 침체의 여파를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석유나 금과 같은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진 국가들은 현재 가진 자산을 판매하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국가들은 절체절명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에콰도르는 불행히도 남미 국가들 가운데서 행운의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지하 자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산업도 더디게 발전하는 가운데 에콰도르에게 닥쳐온 경제 위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를 피부로 깨달은 이들은 에콰도르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물자, 가격이 시시각각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정부의 무능력함에 일제히 분노했죠. 경유는 갤런당 1달러에서 1.90달러로 상승했으며 휘발유는 1.75달러에서 2.55달러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달 남짓한 시간에 급격히 오른 가격에 원주민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죠. 더 끔찍한 사실은 이러한 상승이 멈출 기미가 없다는 점이었죠.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원주민들은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을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죠. 시위는 들불처럼 번졌고 에콰도르 전역이 시위대에 점거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봉쇄되고 마을에는 횃불을 든 원주민들이 정부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주요 관공서는 시위대를 피하기 위해 업무를 중단했으며 책임자인 기에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은 시위대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원주민 대표와 현물가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나선 것이죠. 원주민들의 요구는 단호했지만 간단했습니다. 물가를 낮추고 시민들의 생필품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을 요청했죠.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자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막혀있는 상태에서 결국 물자를 빨리 공급받기 위해선 비용을 더 써야 하는 가운데 에콰도르 정부는 이런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이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판매할 천연자원도 마땅치 않죠. 그렇기에 라소 대통령은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대답을 최후 통첩으로 여기고 시위에 나섰죠. 회사들과 학교는 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미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을 퇴진시킨 경험도 있기에 라소 정권 역시 갈아치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 과거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원주민 중심의 시위대를 제압하려고 하자 원주민들은 일제히 다만 모레노 대통령을 지방도시 과야킬로 쫓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 압달라 부카람 대통령 시절 때도 원주민이 한 거했고 하밀 마오와드 대통령과 루시아 구티에레스 전 대통령들 역시 원주민들이 강력한 항의로 인해 임기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퇴진해야 했었죠. 유일하게 이들 원주민들을 잠재운 대통령은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었죠. 삼선 대통령으로 오랜 지지를 받은 그는 불행히도 반대 세력에 의해 외부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권을 잡은 라소 대통령은 코레아 대통령의 영광을 이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전쟁과 물류전쟁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에 엄청난 위기에 몰려있게 되었죠. 원주민들은 라소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고 선언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을 다시 복귀하고 그가 에콰도르를 통치하길 원한다며 시위 구호를 높게 외쳤습니다. 라파엘 코레아를 원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났죠. 경제학자 출신으로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은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시민들의 마음을 사는 정책을 내세우며 경제학자답게 에콰도르 경제를 다스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 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며 외부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했죠. 그가 대통령이 됐을 무렵에도
에콰도르 경제는 위기였습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석유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다국적 정유 회사를 공략, 그들에게서 돈을 뜯어냈죠.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석유 자원이었지만 그 얼마 없는 자원이 에콰도르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수단이었죠. 이 자원을 이용해 경제 부흥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 IMF의 빚을 빌렸던 에콰도르는 서구 정유회사와 외부인들의 빚 독촉에 질려했던 상황. 그런 가운데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며 정유회사를 굴복시키고 석유 판매한 돈으로 빚을 갚는 대통령에 환호했습니다. 그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치안과 교육을 정비하고 도로, 건설과 수도 현대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에콰도르 경제 성장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제학자인 것도 있지만 그에게 영향을 줬던 학자가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조언을 해준 경제학자는 바로 장하준 교수였죠. 미국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했을 무렵 코레아 대통령은 장하준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한국 모델을 접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의 사례를 공부하며 에콰도르 발전을 꿈꾸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장하준 교수를 에콰도르에 초청, 한국식 경제 발전 모델을 에콰도르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것을 본 코레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인 코아 코리아는 어쩌면 운명적인 이름일지도 모른다면서 에콰도르의 성공은 한국을 배우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죠. 결국 장하준 교수의 도움과 한국 모델을 적극 채용한 덕분에 오랜 기간 집권하면서 에콰도르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원주민 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삼선까지 마친 그는 헌법상 더는 출마가 불가능했기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라소 대통령으로 바뀐 정부는 원주민들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기에에 머물고 있던 코레아 전임 대통령은 원주민들의 요구를 귀담아 들었고 에콰도르에 돌아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정권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에콰도르를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국가로 바꾸겠다며 현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다급해진 라소 대통령 측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죠.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 도전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 라소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와일드 카드를 꺼냈습니다. 코레아 대통령의 강점이었던 한국과의 협력을 본인도 시행하겠다고 나서며 한술 더 떠 한국에게 항만 일부와 에콰도르 땅 일부를 맡기기로 한 것이죠. 쉽게 에콰도르 땅 일부를 위임 통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한 것입니다. 남미의 한국이 되겠다며 라소 대통령은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죠. 이어 그는 에콰도르 살리나스 항을 중심으로 항만 지역을 한국에 개방, 남미 거점 기지로 에콰도르 땅을 개방해 한국이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작년 라소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전 세계 상위 경제 규모 10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싶다고 말하며 한국이 그 중에서도 1순위라고 한국의 중요성을 강화했습니다. 한국도 에콰도르와 인연이 있는 국가인데요. 과거 에콰도르 해군이 함정이 부족하다며 퇴역함을 요청하자 한국 정부는 에콰도르 해군에게 함정 2척을 무상으로 양해한 적이 있습니다. 다윈과 플로레아나라는 이름을 단 퇴역함은 갈라파고스 근해 불법업 단속 임무를 맡으며 한국이 아닌 적도에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죠. 에콰도르 항만 건설에도 일찍이 한국은 투자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10억 달러를 투자해 다목적 항만 개발에 참여한 적도 있는 만큼 한국에게 있어 에콰도르는 기회의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에콰도르가 먼저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선제안을 얘기한 것이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이 최근 태평양 일대 섬들을 장악하며 영역을 넓히는 가운데 한국이 만약 에콰도르 지역 항만에 진출하게 된다면 한국의 태평양 영역이 넓어지는 셈이기 때문이죠. 에콰도르 현 대통령은 과거 현대차가 첫 자동차인 포니를 개발해 해외에 수출했을 때 이를 수입한 국가가 에콰도르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과거의 인연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어 현재
에콰도르 항구 및 휴양도시 많다 공항 장기 운영권 사업에도 에콰도르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다며 나선 상황. 총 사업 규모 5,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운영권 싸움에 대통령이 직접 도와주겠다며 한국에게 손을 내민 것이죠. 에콰도르 경제 위기가 오히려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를 준 셈이죠. 진지하게 검토 협상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에콰도르와의 협력으로 대한민국 영토가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 세계의 영향력을 넓히며 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기업 CATL은 혁신적인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발표해 업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CATL은 자신들이 새 LFP 배터리 신싱을 올해 안에 양산할 예정이며 이 혁신적인 배터리는 10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고 완전 충전은 15분, 최대 주행거리는 700km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중국 배터리 업계가 한국 배터리 3사를 앞서갈 게임 체인저를 개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CATL은 이 신제품을 내년 1분기에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동안 CATL의 배터리 성능 조작이 자주 있어 왔기 때문인지 이번 배터리도 실제로 나와봐야 믿지 발표만으로는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완성차 분야의 BYD, 배터리 분야의 CATL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승승장구해온 게 사실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BYD는 전 세계 전기차 128만 7천 대를 인도하며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BYD가 중국을 전 세계 전기차 시장 1위 국가로 만든 킹메이커 같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의 연구 개발비와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수백 개의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제조에 뛰어들었고 관련 산업은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 너무 빠르게 성장한 탓에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수백 대의 전기차가 버려진 일명 전기차 무덤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대체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보시는 장면은 얼마 전 항저우 외곽에서 발견된 중국 전기차의 무덤입니다. 버려진 전기차가 빼곡히 버려져 있는 모습은 가히 공포감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심지어 새 차량도 잔뜩 들어차 있습니다. 항저우 전기차 무덤이 보도된 이후 중국 전기차 판매 대박 신화는 어쩌면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는 실제로 중국 전기차 분야의 성공 신화는 과장되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후죽순 늘어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지금 판매 부진과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자 5년 만에 400곳이 줄도산하면서 새 차도 버려지는 전기차 무덤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무지성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자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은 리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리튬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광물이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리튬 가격이 50%가량이나 떨어졌는데도 중국 기업들의 리튬 확보 경쟁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금 있으면 리튬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의 리튬 광산 탐사권은 시초가 대비 1000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스촨성 진화년 리자거우의 리튬 광산 경매는 무려 1800배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열띤 입찰 경쟁이 이어지는 것은 앞으로 시장 수요가 증가해 리튬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중국의 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편으론 서방의 견제로 중국 기업들의 해외 리튬 확보가 어려워지자 중국 내에서 리튬 광산 탐사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우방국 기업들의 리튬 채굴 우선권을 부여하라는 서방 국가들의 지침에 따라 중국 기업은 이제 해외 리튬 광산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기구 IEA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채굴되는 리튬은 전 세계 공급량의 12%에 불과하지만 가공을 거친 리튬의 경우 중국이 5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각국은 중국의 리튬 장악을 막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들과의 리튬 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 역시 핵심 광물 확보에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CATL은 최근 중국 쓰촨성의 광업 운영을 감독하는 부서를 설립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광물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이 최근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 한국 배터리 업계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기차에서 중국의 자원을 아예 지워버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심지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히토류 원료로 쓰지 않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섰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모터 제작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이지만 조달 물량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다 보니 국제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을 위한 탈히토류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서 현대차 그룹의 행보가 눈에 띄게 혁신적입니다. 현대차는 히토류 연구 자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권선형 회전자 동기 모터 WRSM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구동 모터의 네오디뮴계 연구 자석을 사용합니다. 모터의 회전자에는 네오디뮴계 연구 자석을 두고 회전자 주위엔 코일을 감아 만든 전자석을 배치해 모터를 돌리는 연구 자석 동기 모터 PMSM 방식입니다. 네오디뮴은 강한 자성을 띠는 물질로 여기에 미량의 디스프로슘 터뷴을 섞으면 섭씨 200도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개발에 나서고 있는 신형 모터는 회전자 부분에 연구자석 대신 전자석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네오디뮴 디스프로숨 터뷴과 같은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모터인 셈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히토류 없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선 것은 최근 중국산 네오디뮴 수입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네오디뮴 시장에서 중국은 채굴의 58%, 재련의 90%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들어오는 연구자석의 87.9%는 중국산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히토류 자석 수출 금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수출을 제한할 경우 대대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BMW, 테슬라 등도 히토류 없는 모터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현대가 히토류 없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섬에 따라 이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완성차 업체의 갑으로 군림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대의 전기차 모터가 수명이 짧고 에너지 손실이 많아 히토류 자석을 이용한 기존 모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현대차 그룹은 곧 이 문제를 극복하고 탈히토류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테슬라 역시 산화철의 금속 원소를 혼합해 만든 페라이트를 연구자석으로 활용한 모터를 개발 중인데요. 이렇게 현대와 테슬라가 전기차에 사용되는 신형 모터 개발에 뛰어들었으니 이제 곧 시장은 연구자석 동기 모터에서 다양한 종류의 탈히토류 모터로 변화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이 시기에 현대차가 먼저냐, 테슬라가 먼저냐, 어느 회사가 탈히토류를 달성하면서도 기존 모터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은 모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전기차 기술 주도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직접 배터리 제작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배터리 제작 프로젝트를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왔는데 그 첫 산물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에 현대차의 자체 제작 배터리가 탑재한 것입니다.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에는 1.6T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배터리는 기술 내재화를 통해 자체 개발한 신규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그럼 완성차 업체인 현대가 왜 배터리까지 직접 만드는 것일까요? 통상 배터리는 친환경차 가격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완성차 업체에서 직접 배터리를 제작, 생산하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사 차량 플랫폼에 최적화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직접 제작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폭스바겐의 경우 지난해 배터리 자회사 부분 파워코피 OWERCO를 설립했고 오는 2030년까지 유럽에 240기가와트 C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 6곳을 세울 예정입니다. 배터리를 만들어 다른 회사에 팔겠다고도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배터리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는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직접 생산을 하기보다는 반도체 설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반면 배터리는 직접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미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셀 패킹 기술 등 배터리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그룹이 배터리 셀 기술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현대차그룹의 배터리 셀 기술을 활용해 이를 현대모비스가 패킹하고 BMS 등을 장착해 모듈화하면 됩니다. 현대차그룹이 배터리 셀 기술 확보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대가 에너지 손실이 적은 탈 히토류 전기차 모터를 개발하고 반도체 설계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중국 업체들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상위 랭킹을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동해, 상에서 북한과 일본이 크게 부딪혔습니다. 북한의 사격에 일본도 맞대응을 하는 등 동해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일본에 대해 적개심을 보이는 북한과 강력하게 북한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무언가 불빛을 본 일본인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불빛으로 향합니다. 선원들 역시 단체로 불빛 쪽으로 향했죠.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항해하던 일본 선박을 향해 포탄이 날아온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화기에서 나온 불빛이 어둠을 순식간에 불태웠고 화들짝 놀란 일본 하야부사급 고속정은 중기관총으로 맞상대를 했습니다. 해상자위대 소속 미사일 고속정이 맞상대한 정체불명의 함선은 알고 보니 북한 소속의 고속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두운 새벽이었고 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지만 공격이 거센 상황이 아니었고 일본 고속정에 사격을 가한 뒤 바로 도망친 것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북한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하죠. 일본 고속정이 공격당한 장소는 북한 고속정은 물론이고 초계함까지 자주 출몰하는 지역. 그 정체를 알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다고 합니다. 공격을 당한 곳은 바로 야마토다이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대화태 영유권 주장 부쩍 강화한 과예견된 충돌. 이 지역은 일찍이 북한에서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곳이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에 해당하는 곳이기에 북한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지 불법 침입 선박 쫓아내 엄중주의 환기, 외무성 대변인 기자와 문답정 정당한 주권행사. 그들 입장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군함이 들어온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찍이 지적한 바 있었죠. 하지만 야마토다이 지역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위치한 곳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에 더 가까운 곳입니다. 에도 막부 시절부터 이곳에서 어업 활동을 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일이었죠. 독도 인근 대화태에서 벌어지는 남북한 전쟁. 그러나 북한은 일본의 주장 따윈 무시하고 그 지역을 계속해서 자신의 땅이라 주장한 것입니다. 선박, 대공미사일 19동해 대화태 어장서 운항, 예측 불허 사태 우려 경계 강화. 올해 5월 발생한 이 공격에 일본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지 않아도 올해 초까지 북한이 일본을 향해 ICBM은 물론이고 미사일을 동해 상으로 쏘아보냈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도발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함선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이 소식을 긴급하게 보내며 일본 북한 무장 고속정 침입 항의, 일본 내에서 일어난 이번 행위에 대해 용납하기 어렵다고 발표. 이에 대응해 해상자위대 강화는 물론이고 선제적 조치까지 필요하다며 야마토다이 주변은 일본이 관할하는 곳이라는 말과 함께 북한이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경고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북한이 이 근처에 고속정을 보낸 것은 올해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요미우리 북한 고속정, 8월 말 일본 이이지 내 어장서 목격, 예견됐던 단속선어선 대화태 충돌, 과거에도 여러 번 이곳에 고속정을 보내 일본 어선은 물론이고 한국 어선들까지 위협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상자위대 소속 고속정을 선제 공격하면서 유달리 일본에게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북한 고속정 일본 함정 선제 공격, 방위성 당혹.
선제 공격까지 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일본에서도 이번 행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북한은 일본과 미국을 겨냥해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보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죠. 바이든 한일 떠난 직후 미사일 도발 ICBM 발사 가능성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친 직후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 일련의 행동에 일본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일본을 향한 북한의 의도적인 강력한 도발 행위, 왜 지금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북2단 미사일 발사 비난한 일본 향해 난폭한 내정 간섭. 일본 프랑스 22회담에도 미국 추종하다 이제는 프랑스까지 끌어들여. 그 이유는 생각보다 복합적인 이유였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에 대해 역사 왜곡을 일삼은 일본을 북한 매체,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후안무치, 남측 언론 일본 내 시민단체 주장 전하며 비판, 북한은 용서할 수 없는 짓이라 규정하며 한국보다 더 강경하게 일본의 행위를 비판하곤 했는데요.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라프 솔츠 총리에게 평화의 소녀상 철거 관련해서 요청한 사실이 퍼지자 기시다가 독일 총리에게 소녀상 철거 요청했지만 반응 좋지 않아 상케이 북한은 일본의 행동에 대해 야비한 행동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평생토록 후대에 남겨야 할 천인공노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하며 인류의 수치소녀상 철거 요청에 분노한 이 사실에 대해 일본은 뼈를 깎는 사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독도에 관해서도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는 일본에 대해 북한은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습니다. 북한, 일본 다케시마의 날에 영토 강탈 광기 비난. 독도에 관해서도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는 일본에 대해 북한은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 일본의 독도 강탈 야망을 멈추고 억지 주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죠.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이를 숨기려고 하는 행동과 독도는 일본 땅 왜곡 강화 초등 교과서, 검정 교과서, 대다수 독도 일본 땅 역사 왜곡 더 심해져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에 북한은 분노한 것이죠. 하지만 북한이 일본에 대해 최근 더욱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로카쇼무라 관련된 북한 핵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0년 지크프리트 해커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북한에 있는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했을 당시 불거졌던 문제인데요. 당시 북한이 소유한 기술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P2형 원심 분리기 모델이 있는 것을 발견한 해커 교수가 원심 분리기 의혹 증포, 북한 측 관계자에게 질문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북한 측 기술자는 네덜란드의 알멜로와 로카쇼무라 시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략물자, 통제 문제 3던이북 핵미사일, 물품 다수 일본 제품, 북한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일본산 레이더 기중기 등 확인.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북한과 일본 사이의 모종의 관계가 부각되었습니다. 일본이 북한 핵 건조에 상당 부분의 기술력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어났죠. 당연히 일본에서는 이에 대해 소문이라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고 로카쇼무라 핵기술 유출 의혹, 일본 거부로 현지 조사 불발. 북한도 로카쇼무라 시설 외에 일본과의 연관성을 드러내지 않아 루머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영상을 분석하던 전문가들 상당수가 일본 기업이 수출한 핵 관련 부품, 영변 핵시설서 발견, 북한과 일본의 핵기술 연관성을 다시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오른 것이죠. 한때 북한 노동신문에서 대한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잠깐 등장한 군함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인 것이 발각된 것이죠. 화성12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에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에서 만든 것이라는 UN 패널 보고서까지 등장하면서 일본이 북한에 핵기술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 기업인 일본 동경진공이 개발한 유압산 펌프와 유해전 펌프가 북한에서 발견된 흔적도 일본 경제산업서 자료에 버젓이 실려 있는 것을 기자들이 찾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안 유엔이 일본의 핵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자 로카쇼무라 시설 시찰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찰에 실패했다는 점이죠.
일본이 의도적으로 북한에 핵기술을 수출했고 북한은 이 기술을 받아 핵을 만든 것인 셈인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기술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 이를 본 김정은 위원장이 분노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결함 때문에 핵미사일 발사가 몇 년이 늦춰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북한에게 결함 기술을 알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북한이 일본에게 분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면서도 강경하게 나오지 못한 것은 북한과 일본 사이의 핵개발 관련성을 드러내면 일본도 타격을 입기에 이를 드러내지 않고자 통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이야기죠. 일본 극우 세력은 북한의 과격한 행동에 분노하며 이를 제대로 제압하기 위해 해상자위대 훈련을 강화하고 극우 대약진 일본 평화헌법 개정 나서나 추가 무기 구입은 물론 평화헌법 구조 폐기를 다시 주장했습니다. 극우파의 준동과 더불어 아베 전 총리 세력도 아베 재차 평화헌법 개정 의지, 다시금 평화헌법 폐지와 더불어 병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본 내부에서는 이제 병력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일본이 나설 때라고 밝혔죠. 일본 오사카서 패트리엇 미사일 훈련. 실제로 이번 회담의 주요 결과로 꼽히는 일이 바이든 대만 공격받을 땐 군사개입 군비 증강도 지지. 첫 대면 정상회담. 일본의 군비 증강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인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동시에 북한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사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ICBM 도발, 방공식 별구역 침범, 더 거세질러 동시 위협. 집권 자민당은 5년 내 국내 총생산의 2% 이상으로 자민당 5년 내 방위비 GDP 1% 2% 증액 정부에 제안키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은 기지로 한정하지 않고 지휘 통제 기능도 포함 방위비를 증액하자고 정부에 제안하면서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기시다적 기지 공격 능력, 평화헌법 안에서 추진, 평화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군비 증축과 관련해 아베 전 총리 세력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으나 지속적인 북한의 공격 때문에 군비 증강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죠. 게다가 북한과 뒤에서 몰래 맺었던 핵 관련 기술 전달이 자칫 잘못하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입장. 기시다 후미오 입장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애매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한다면 군비 증강에 반대할 수도 없죠. 기시다 후미오 정권과 관계없이 자민당 정권에서는 해상자위대 주력 함선을 북한 쪽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북한도 이에 맞서 미사일을 쏘겠다며 가만히 있질 않겠다고 하는데요. 한국, 일본 핵미사일 위협 대응 강화. 갈등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골이 깊어진 북한과 일본 사이가 과연 봉합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중간자적 위치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행동하며 오로지 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진실을 밝히는 학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국과 역사 문제, 영토 문제로 매번 부딪히는 일본에도 그러한 인물들은 존재하죠. 사실 일본인들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민족이지만 일본 정부는 다릅니다. 더구나 극우주의 성향을 보이는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로 이어지는 자민당 출신의 총리의 발언과 행동은 매번 한국인들의 분노 게이지를 폭발시켰죠. 그런데 일본의 양심 있는 역사학자들이 학자로서 도저히 양심을 버릴 수 없다면서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매국노라 불려도 학자의 양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한국인은 절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한국인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일본어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한국인 스태프가 없어서 만족스러운 응대가 어렵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국인 손님께서는 출입을 삼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문장들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년 전 일본의 대마도 상인들이 한국인들 보라며 떡하니 가게 정면에 붙여두었던 말입니다. 비록 어순이나 어색한 단어의 조합이기는 하지만
의도는 명확합니다. 한국인에게는 팔지 않습니다라며 한국인 불매운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대마도 상인들이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장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분노했죠. 그동안 대마도 경제에 대들보였던 한국인들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었을까요? 사실 대마도는 경제 구조상 한국인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불과 1시간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일본 고유의 느낌을 간직한 대마도는 관광이 주 수입원이고 식당, 호텔, 술집 등은 전부 한국인 관광객들이 먹여 살렸습니다. 2018년 기준 대마도 두 개의 항구인 남항 이즈하라와 북항 히타카츠 이용객의 99%가 한국인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일본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및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가 시행되자 한국에서는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대마도는 직격탄을 맞았죠. 일본으로 가는 전체 여행객 수는 8월부터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발표한 10월 자료에 따르면 일본 여행 상품 판매량이 무려 91.9%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이 99%를 차지했던 대마도는 역으로 계산하면 손님의 99%가 사라진 겁니다. 단돈 2만 원이면 왕복할 수 있도록 선박 이용료는 대폭 낮췄지만 절대로 한국인은 대마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퇴출을 외치던 대마도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른 반응이 관찰됩니다. 30년간 호텔을 운영하던 호텔 대표는 태어나서 이런 피해는 처음이라며 울상지었고 손님으로 북적대던 초밥집은 한국인 관광객으로 먹고 살았는데 버티기 너무 힘들다며 속상해했고 대마도 시청 담당자는 저희라도 빨리 한국에 가서 제발 다시 와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없어도 된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던 그들은 한국인 대신 일본인을 받으면 된다며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일본인에게 대마도는 그리 매력적인 관광지가 아닙니다.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입도도 어렵고 그 시골을 보러 그 고생을 마다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대마도의 경제 손실액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7월부터 8월까지 경제 손실 추산액이 무려 106억 원입니다. 한국인을 쫓아버리고 싶었던 대마도 상인들은 그들이 바라던 것처럼 한국인 없는 천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섬 전체가 불매운동의 상징과도 같았던 대마도에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시 한국인이 조금씩 찾으면서 경제가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찰나에 상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발언이 일본 정부로부터 나옵니다. 한국을 고통스럽게 할 만한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고통은 금융, 투자, 무역 등 폭넓은 분야의 제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 12월 9일 일본의 니온 게이자이 신문 및 NHK 등의 일본 언론은 일본 자민당 외교부의 산하에 설치된 대한국정책 검토 워킹팀이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민당 내 외교부에는 자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외교 전문 조직인데 지난달 김창룡 경찰청장이 불시에 독도를 방문하자 이에 반발하며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독도 대응팀이라고 불리는데 이 조직의 설치 목적은 단순합니다. 독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단순히 언론이나 정치인의 발언으로 대응했다면 이제는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미인데요. 야마다 겐지 사무국장은 1차 회의 직후 한국에 아픔을 주는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일본의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인식이 일치했다고 말했고 사토 마사이사 외교부의 회장은 일본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독도에 상륙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며 이에 대해 항의하는 것뿐 아니라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측에는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NHK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금융, 투자, 무역 등 폭넓은 분야의 제재를 검토해 내년 여름까지 중간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일본이 한국에게 제2의 수출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전해지자 그다지 특별할 것은 없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2년 전 수출 규제로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일본이며 이 수출 규제 덕분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국산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아팠으나 한국에게는 오히려 약이 되었고 만약 소부장의 국산화를 이뤄낸다면 이제 일본에게 비굴하게 돈 주면서 사오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아프다는 반응은 오히려 일본에서 관측됩니다. 특히 대마도를 포함한 일본 여행업계는 2년 전 스스로 자초한 타격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아사 직전인데 또 한국에게 보복했다가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랜 기간을 버텨야 하는지 아니면 과연 이를 버텨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생명줄을 쥔 한국을 제발 자극하지 말아달라며 일본 정부에게 강력한 항의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독도는 다케시마가 아니라 한국 고유의 영토 독도입니다. 그리고 이 독도에 대한 문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일 뿐 독도가 일본 땅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마도가 한국 땅이었던 적은 있었죠.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간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결국 이를 참다 못한 일본 역사학자들이 나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013년 일본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자마자 가만히 지켜보던 이들은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면서 이 불편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제1교포 윤영아 씨가 주축이 되어 일본인들과 함께 다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모임의 이사장은 일본에서 독도를 연구하는 모모야마 대학 명예교수 구보이 노리오 씨이며 오사카 쇼인 대학 명예교수 구로다 요시히로 씨가 부대표를 맡았습니다. 이 두 인물은 일본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은퇴한 역사학자인데 일본 정부가 특히 주시하는 인물입니다. 2013년 독도를 방문했다가 일본 영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특히 구보이 교수는 오랫동안 독도를 연구한 학자로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묻든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답합니다. 일본 정부가 1904년 발발한 러일전쟁 때 강제로 독도를 빼앗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는 러일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독도는 분명 한국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장의 사진이 이 사실을 증명해주는데 에도막부 시대인 1775년과 1778년에 일본 정부가 그린 두 장의 지도가 있습니다. 1775년 처음 이 지도가 그려졌을 당시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했는데 당시에도 막부에서는 지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3년 뒤 1778년에 지도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여기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빠졌고 막부가 이를 지도로 인정했죠. 즉, 당시 일본 정부에서도 독도가 조선 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보이 교수는 일본이 러일전쟁 때 승리하기 위해 독도를 강제로 점령했는데 당시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점령한 것은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한국이 독도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내용이 중고교 교과서를 발행하자 이에 맞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부교재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대학에서 인권 문제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생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임무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지만 일본 시민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 그것이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이죠. 이렇게 일본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일본 내에서 그들에게 매국노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비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습성이 있어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왜곡된 사실을 전달해 일본인 중고교생들의 사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렇게 매국노라는 비판에 시달리면서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진실을 알리는 그들이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진정한 애국자들이 아닐까요?